8편 미차 1. 쿠지마 삼소노프.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루셴카가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라고 분부했으며 자기가 사랑해준 한 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부탁했던 그 상대인 드미트리 펴도로비치는 이 순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른 채 역시나 무서운 혼돈에 빠져 부산을 떨고 있었다. 요 며칠간 그는 훗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정말 뇌막염이라도 걸릴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알로샤는 전날 아침 그를 찾아낼 수 없었고 같은 날 이반형도 술집에서 그와 만나는 것에 실패했다. 그가 새들어 사는 아파트의 주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행방을 숨겨주었다. 그는 요 이틀간 훗날 그 자신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운명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으며 단 1분이라도 그루셴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그냥 그렇게 자리를 뜨는 것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몇 시간이나 투자하여 한 가지 다급한 일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가 올 정도였다. 이 모든 것들이 이후에 아주 상세한 서류의 형식으로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토록 느닷없이 그의 운명을 강타한 무서운 파국에 앞서 그의 인생에서 이 끔찍한 이틀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 중 사실상 가장 필수적인 부분만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루셴카는 비록 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를 진실로 성심성의껏 사랑했으며 이건 정말로 그랬지만 동시에 이따금씩 정말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의 의중을 도무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애무나 완력으로 유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화를 내며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을 것이니 이 점을 그 당시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 당시 그녀 자신도 무언가와 투쟁하고 있으며 어떤 예사롭지 않은 일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는 극히 그럴듯한 의혹에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그녀가 그저 때때로 지독할 열정을 지닌 그를 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가정하며 속을 끓이고 있었으니 이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도 않았다. 어쩌면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루셴카가 정말 무엇을 두고 가슴앓이를 하는지는 어쨌거나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를 괴롭혀온 질문의 요지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즉 미차인가 아니면 펴도로 파블로비치인가. 그나저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는 펴도로 파블로비치가 그루셴카에게 반드시 합법적으로 청혼을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저 늙은 호색하니 그저 3,000루블로 입을 싹 닦아버릴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미차가 그루셴카와 그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때때로 그루셴카가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것이 역시나 그들 중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그들 중 누가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장교, 그루셴카가 그와 같은 흥분과 두려움을 갖고서 와주길 기다린 그녀 인생의 저 숙명적인 사람이 곧 돌아오리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 이상한 일이긴 했다. 사실 그루셴카는 이 편지에 대해서는 아주 최근까지도 대단히 입조심을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한 달 전에 옛날에 그녀를 유혹했던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사장이 그녀에게 직접 들어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편지의 내용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그루셴카는 어느 고약한 순간에 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지만 그가 이 편지를 참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그녀 자신이 깜짝 놀랐다. 미차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저 이 여인을 두고 친아버지와 싸우느라고 온갖 추태와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최소한 그때만큼은 자기에게 이미 이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5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약혼자에 대해서라면 그는 숫제 믿질 않았고 그가 곧 오리라는 것은 특히나 그랬다. 더욱이
더욱이 미첸카가 본 장교의 제일 첫 번째 편지에는 이 새로운 연적이 도착한다는 얘기가 극히 모호하게 나와 있었다. 편지는 아주 희뿌옇고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에 감상적인 넋두리로 일관하고 있었다.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크루셴카가 그때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다소간 분명하게 전하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그에게 감추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첸카는 훗날 기억이 난 것이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시베리아에서 온 이 서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오만한 경멸의 표정을 포착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새로운 연적과의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첸카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는 신압으로 그러다가 완전히 장교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는 그저 그 일의 어떤 결과를 낳든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간에 자신과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최종적인 격돌이 임박하다 못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속으로 끓이면서 그는 매 순간 그루셴카의 결정을 기다렸고 그것이 어떻게든 느닷없이 영감에 따라 일어나리라고 줄곧 믿었다. 갑자기 그녀가 그에게 나를 데려가 주어 나는 영원토록 당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는 당장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 끝으로 데려갈 것이다. 가능하면 당장, 가능하면 더 멀리, 세상 끝이 아니라면 러시아의 끝 어디로든 데려가서 거기서 그녀와 결혼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좌우당간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몰래 그녀와 함께 살림을 차릴 것이다. 그때는 곧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 다른 새로워진 착한 삶을 그는 매 시각 미친 듯 흥분하여 꿈꾸었다. 그 부활과 갱생을 갈구했던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빠져들었던 혐오스러운 시궁창이 너무나 괴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처한 아주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무엇보다도 장소의 교체를 믿고 있었다. 이 사람들만 아니라면, 이 상황만 아니라면, 이 저주받은 장소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믿었던 것이며 그를 애달프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자의 경우, 즉 문제가 행복하게 해결될 경우였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으니 그건 다르되 이미 무서운 출구이기도 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에게 그만 가봐. 나는 지금 표드로 파블로비치와 함께 결정을 내렸고 그에게 시집갈 거야. 당신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지만 그때는 그나저나 미차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를 몰랐고 마지막 시각까지도 몰랐는데 이 점에 관한 그를 10분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에게는 도대체 분명한 의도라는 것이 없었고 범죄 따위는 숫제 생각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저 간첩처럼 감시를 하느라 괴로워했지만 어쨌거나 그저 운명이 첫 번째 방식으로 행복하게 결론 날 것에 대비했다. 다른 온갖 생각들은 그냥 쫓아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완전히 다른 고뇌가 시작되었고 전혀 새롭고 부차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숙명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정황이 생겨났다. 다름 아니라 만약 그녀가 그에게 나는 당신 거야. 나를 데려가 주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이 일을 위한 비용, 그러니까 돈이 그에게 어디 있단 말인가? 그에게는 때마침 이 무렵엔 표드로 파블로비치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야금야금 받아온 그의 수입이 전부 바닥났던 것이다. 물론 그루셴카에게는 돈이 있었지만 미차는 이 부분에 관한 한 무서울 정도로 자존심을 내세웠다. 자기가 직접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그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혐오감을 느낄 만큼 괴로운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그 순간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만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이 까짜리나 이바노브나의 돈을 도둑처럼 슬쩍해 버린 것에 대한 그의 은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쩐지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었다. 한 여자 앞에서 야비한 놈이 되었구만 그 즉시 다른 여자 앞에서도 또 야비한 놈이 될 것이다. 이후 그가 자백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게다가 그루셴카가 알게 된다면 그녀가 먼저 이런 야비한 놈 따위는 싫다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디서 비용을 구할 것인가? 어디서의 숙명적인 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텐데. 오로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 지옥이야. 미리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나중에 모든 것이 해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의 주된 재앙이 들어있었으니 불분명하게나마 내가 말해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어디에 놓여있는 이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3천 루블을 갚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좀도둑이고 야비한 놈이다. 야비한 놈이 된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진 않다. 미차는 이렇게 결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도 이 3천만 원 가첼이나 이바노브나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 결심이 최종적인 국면을 맞이한 것은 말하자면 그의 삶의 마지막 사건들, 다름 아니라 이틀 전 저녁 길에서 알로시아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는데 그루셴카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모욕한 일이 있고 난 뒤 그 이야기를 알로시아로부터 전해 듣고서 미차는 자신이 야비한 놈이란 걸 인정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이 말을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하라고 분부했다. 그때 그날 밤 동생과 헤어진 뒤 그는 미칠 정도로 흥분한 나머지 차라리 아무나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뺐더라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진 빚은 갚아야 한다라고 느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뺏고 살해한 사람들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인자여 도둑이 되어 시베리아로 가는 편이 낫겠다. 아무리 그래도 카차에게 내가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돈을 훔쳐서는 그 돈으로 그루셴카와 착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을 쳤다고 말할 권리를 주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다. 그런 건 참을 수 없다. 미차는 이를 갈면서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이러다가 결국 뇌망염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일단은 투쟁 중이었다. 이상한 노릇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게는 절망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완전 알것이나 다름없는 그가 어디서 갑자기 그 돈을 구하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그 무렵 이 3천을 구할 것이라고 돈이란 놈이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하늘에서라도 뚝딱 떨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드미트리 펴도로비치처럼 유산을 받아 공짜로 손에 넣은 돈을 평생 동안 오로지 써대고 뿌릴 줄만 아는 사람,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곤 한다. 그저께 알로시아와 헤어진 이후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장 환상적인 회오리가 일어나 그의 모든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작전에 돌입한 셈이 되었다. 그렇다. 어쩌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가능하고 환상적인 작전이 제일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상인 삼소노프 즉 그루셴카의 후견인에게로 가서 그에게 한 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이 계획을 조건으로 한 번에 필요한 돈을 전부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라면 그는 자신의 계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행여 당사자인 삼소노프가 상업적 측면 하나에서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미차 자신의 행동 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만이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미차는 이 상인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그와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고 심지어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의 내부에서는 심지어 오래전부터 만약 그루셴카가 어떻게 좀 성실한 삶을 살아보겠다면서 전도 유망한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면 오늘날 하고 있는 이 늙은 방탕자도 이 순간에 와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오히려 반대는커녕 그가 먼저 이것을 바라고 있으며 오로지 기회만 오면 그가 나서서 얼씨구나 일을 도와줄 것이다 하는 거였다. 이런저런 소문도 있었고 그루셴카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그는 노인이 그루셴카를 생각하여 펴도로 파블로비치보다는 자신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이야기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와 같은 도움을 바라거나 자신의 신부감을 그녀의 후견인의 손에서 말하자면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조잡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미차에겐 그루셴카의 과거가 이미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이 과거를 무한한 연민만을 갖고 바라보았으며 일단 그루셴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오겠다는 말만 하면 당장 완전히 새로운 그루셴카가 태어나고 그녀와 더불어 더 이상 어떤 죄악도 없고 오로지 믿음만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드미트리 펴도로비치가 태어나리라고 예의 그 불꽃 같은 열정을 오롯이 태우며 단정지었던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이다. 쿠지마 삼소노프에 관한 한 그는 그 노인을 그루셴카의 망가진 저 과거 인생에서 숙명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긴 했으되 그녀가 그를 사랑한 것도 절대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미 지나간 사람, 볼장 다 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제 미차는 그를 제 사람으로 간주할 수도 없었는데 도시의 누구나 알고 있듯 이 자는 그저 병든 쭈구렁 바가지에 지나지 않아서 그루셴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봤자 부녀지간 같은 것이지 이미 오래전 그러니까 거의 1년도 더 전에 끝장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이 일에 관한 미차 쪽에서는 순진무구한 구석이 많았는데 많은 죄악을 범했음에도 그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순진무구함 때문에 그는 늙은 쿠지마가 저 세상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처지이니만큼 그루셴카와의 과거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노라고 이제 그녀 곁에는 이렇게 안전한 늙은이와 같은 후견인도 헌신적인 벗도 없으리라 생각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들판에서 알료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 미차는 밤새도록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 10시경에 삼소노프 집에 나타나 자기가 왔다고 아뢰라고 분부했다. 이 집은 낡고 어물하고 아주 넓은 마당에 여러 건물들과 곁채가 딸린 2층짜리 건물이었다. 아래층에는 삼소노프의 결혼한 두 아들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아주 늙은 그의 누이와 시집가지 않은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곁에는 관리인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 한 사람도 역시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었다. 이렇듯 자식들도 관리인들도 이 비좁은 거처에서 아웅다웅 살았지만 집의 위층은 노인 혼자 독차지했으며 심지어 그를 돌보는 딸이 거기 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은 해묵은 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부를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달려가야 했다. 이 위층은 다수의 크다랗고 화려한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고대 상인풍의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고 볼성사나운 안락 의자들과 마호가니 의자들이 지겨울 만큼 기다란 열을 이루며 벽을 따라 이어져 있고 갓을 씌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벽면에는 창문들 사이로 음산하게 거울들이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방들이 사는 사람도 없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것은 병든 노인이 멀리 떨어진 자신의 조그만 침실 그 한 칸에 콕 들어박혀 살았기 때문인데 거기서 머리에 두른 노파 하녀의 시중을 받았고 그 앞방에서 꼬마 녀석 하나가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었다. 노인은 다리가 부어올라 이미 거의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저 이따끔씩 자신의 가죽 안락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든지 노파의 부축을 받아가며 한두 번 정도 방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 그는 심지어 이 노파에게도 엄격하게 대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대위가 왔다는 보고를 듣자 그는 당장 거절하라고 분부했다. 하지만 미차가 한 번만 더 말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쿠지미치는 꼬마 녀석에게 꼬치꼬치해 물었다. 꼬락서리가 어떻더냐, 취한 것 같지 않더냐, 소란을 부릴 것 같지 않더냐. 그러곤 맨정신이지만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노인은 다시 거절하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테다 만일을 대비하여 일부러 종이와 연필을 갖고 왔던 미차는 종이 조각에 아그라피나 알렉산드로프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기묘한 일로 왔습니다 라는 한 줄의 말을 또박또박 쓴 뒤 그것을 노인에게 보냈다. 잠시 생각을 한 뒤 노인은 꼬마 녀석에게 방문객을 홀 안으로 들이라고 분부했고 노파를 보내 작은 아들을 지금 당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했다. 이 작은 아들은 12베르쇼크나 되는 키에 엄청난 힘을 지닌 얼굴에 수염을 다 밀고 독일식 옷차림을 한 남자였는데 삼소노프 자신은 카프탄을 입고 턱수염을 기르고 다녔다.
이게 관로 속에 있네요. 그런 옷차림을 한 남자였는데 군말 없이 적각 나타났다. 아버지가 이 장사를 부른 것은 겁이라고는 없는 성격이었던 만큼 대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인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였다. 아들과 꼬마 녀석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가 홀로 나왔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어느 정도는 제법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는 점이다. 미처가 기다리고 있던 이 홀은 그 우수로 사람을 길을 꺾어 놓을 만큼 얼씬년스러운 곳이었는데 상하 두 단으로 창문이 나 있고 특별석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벽은 대리석으로 꾸며진 데다가 가스를 씌운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3개나 있었다. 미차는 입구의 의자에 앉아 신경질적이고 초조하게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 미차에게서 14젠 정도 떨어진 반대편 입구에서 나타나자 그는 갑자기 뻘떡 일어나 예의가 절도 있는 군대식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노인을 맞이하러 걸어갔다. 미차는 단추를 다 채운 플로코트를 점잖게 차려입고 검은 장갑을 낀 손에는 둥근 모자를 들고 서 있었는데 사흘쯤 전 표드로 파블로비치 및 동생들과의 가족 회동을 위해 장로의 수도원에 나타났을 때와 똑같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위풍당당하고 엄격한 자세로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미차는 자기가 다가오는 동안에 노인이 자신을 사사시 뜯어보았다는 것을 대번에 느꼈다. 미차에게 충격을 준 것은 또한 최근 들어 엄청나게 부어버린 쿠지미치의 얼굴이었다. 각떡이나 두툼했던 아래 입술이 이제는 축 늘어진 빵덩어리처럼 보였다. 노인은 손님에게 소파 곁에 있는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위풍당당하고 말없이 몸을 숙였다. 그 자신은 아들의 손에 의지한 채 병약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미차의 맞은편 소파에 앉기 시작했는데 미차는 그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보자 그 즉시 자신이 이토록 폐를 끼친 위풍당당한 얼굴 앞에서 지금 자신은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마음속 깊이 후회스러웠고 또 민감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 날이 무슨 일로 날 찾아오셨소? 마침내 자리를 잡고서 노인이 천천히 또박또박 엄격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미차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그 다음엔 즉각 손짓을 섞어가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빠르고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막다른 데까지 이르러 파멸하기 일보 직전이며 최후의 출구를 찾고 있지만 만약 그것마저 실패할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훤히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삼소노프 노인은 분명히 한순간에 파악했을 것이니 비록 그의 얼굴은 꼭 조각상처럼 끄떡도 없고 싸늘한 상태였지만 말이다. 고귀하게 그지없는 쿠지미치, 필경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저와 저의 아버지, 즉 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의 유산을 착복한 표드로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와의 충돌에 대해 들으셨겠죠. 온 도시가 이미 이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찍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전혀 쓸데없는 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 게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도 그루셴카를 통해서도 이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통해서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존경에 맞지 않는 친애하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문을 열었지만 미차는 첫마디부터 말이 막혔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일장연설을 문자 그대로 다 옮기지는 않고 그저 내용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그러니까 즉 미차가 석 달 전에 고의로 현 도시의 변호사, 그것도 저명한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는 것이다. 쿠지미치, 파벨 파블로비치 코르네폴로도프라는 변호사인데 아마 들어보셨겠지요? 이마가 널찍하고 거의 국가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로서 당신을 알고 있을 뿐더러 아주 훌륭하게 평했는데 이러다가 미차는 또 한 번 말이 탁 막혔다. 하지만 말이 이렇게 자주 막혀도 멈추기는커녕 그 즉시 훌쩍 뛰어넘어 더 멀리 질주했다. 바로 이 코르네폴로도프가 미차가 그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서류를 검토하고 상세하게 물어본 뒤 말하길 체르마시나 마을은 어머니의 유산으로서 그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정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써 그 추악한 영감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문이 다 전부 다 잠긴 것도 아니고 법률이란 것은 어디로든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도로 파블로비치한테서 심지어 6천 정도, 아니 7천까지의 추가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체르마 신화의 가격이 어쨌거나 최소한 2만 5천, 아니 아마 2만 8천은 좋게 되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3만은 된다는 소리인데 구지미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잔인한 사람한테서 1만 7천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차는 그 당시엔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내팽개쳤지만 여기 와서 보니 오히려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온 터라 기가 막혀 죽겠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고귀하기 거지없는 구지미치, 이 불안당에 대한 저희 권리를 당신이 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신 저한테는 그저 3천만 주시면 된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패소할 리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오히려 당신은 3천 대신 6천, 아니 7천을 벌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심지어 오늘 당장 끝내야 된다. 저는 저기 당신의 공정인인가 뭐라더라 하여튼 거기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겠으며 모든 것에 서명하겠으며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가능하기만 한다면 오늘 아침에 당장, 그러니까 저에게 이 3천을 내주신다면 이 도시를 통틀어 감히 당신에게 맞설 자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로써 저를 구해주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귀하게 거지없는 일, 더 높기 거지없는 일을 위해 저의 부실한 머리를 구해주시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계시는 저 유명한 부인을 향해 고귀하기 거지없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건 세 사람이 빡치기를 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괴물 같은 것이더군요. 구지미치, 이건 리얼리즘, 구지미치, 리얼리즘이란 말입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이미 진작 제외해야 하니까 박치기를 하는 이마는 2개뿐이군요. 표현이 좀 서투르지만 제가 문학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박치기를 하는 이마 하나는 제 것이고 또 다른 이마는 저 불안당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골라주십시오. 저입니까? 아니면 저 불안당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운명은 3개이지만 제비는 2개뿐이군요. 죄송합니다. 말이 또 뒤죽박죽 되었지만요. 이해해 주시겠죠? 당신의 점잖은 눈을 보니 이해해 주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진짜입니다. 미차는 이 터무니없는 일장연설을 진짜입니다로 끝냈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멍청한 제안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무엇보다도 참 말도 안 되는 흰소리를 잔뜩 늘어놨음을 직감하곤 절망에 빠졌다. 이상한 일이야. 이리로 올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훌륭하게 여겨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흩은 장광설이잖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절망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내 노인은 꼼짝도 않고 앉아서 얼음같이 차가운 기운이 서린 시선으로 그를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미차를 1분 정도 기다리도록 해놓고선 마침내 구지미치가 아주 단호하고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미차는 갑자기 다리의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지미치 하고 창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저는 이제 끝장입니까?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차는 여전히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뚫어져란 노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노인의 얼굴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인지했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이보십시오, 나으리. 우리로서는 그런 일은 곤란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재판이니 변호사니 이런 건 딱 질색이니까요.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보시죠. 맙소사, 그건 누구입니까? 당신 덕분에 부활하게 되나 봅니다. 구지미치. 미차가 갑자기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곳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고요. 그는 농군 출신으로 숲을 취급하는데 별명은 레아가버이입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그러니까 벌써 1년째 말씀하신 그 체르마시나의 숲을 두고 흥정을 해왔지만 가격 때문에 틀어졌지요. 어쩌면 들어있었을 겁니다. 지금 때마침 그가 다시 와서 지금 볼로비아 역에서 12베르스타쯤 떨어진 곳에 일린스코의 마을에, 그러니까 일린스키 신부의 집에 머물고 있다든가 그렇다죠. 아마 그는 여기 있는 저한테도 그 일, 즉 바로 그 수건으로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표들로 파블로비치도 몸소 그 사람한테 가보고 싶어 한다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표드로 파블로비치보다 먼저 랴가보이를 찾아가면 저에게 말한 것을 제안한다면, 찾아가서 저에게 말한 것을 제안한다면 얘기가 잘 될지도 모르겠군요. 나 그 둘째 아들이 가려다가 안 간 그 사람이다. 천재적인 생각입니다. 미차가 열광하면서 말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야말로 제격입니다. 사고는 싶은데 저쪽에서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뜸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서를 내놓다니. 하하하. 그러면서 미차는 갑자기 예의 그 짧고 나무 토막처럼 아둔한 너틀 웃음을 터뜨렸는데 너무 뜻밖이어서 삼소노프마저도 흠칫 고개를 떨 정도였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쿠지미치. 미차는 감격에 겨워 아예 펄펄 끓었다. 별 말씀을요. 삼소노프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어떤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신부에게로 감사를 받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서둘러 가겠습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쿠지미치. 러시아 사람으로서. 그러실 테죠. 미차는 악수를 하려고 노인의 손을 거의 잡다시피 했지만 상대방의 눈에서 뭔가 표독스러운 것이 번뜩였다. 미차는 냉큼 손을 뺐지만 당장 자신의 지나치게 의심하는 태도를 책망했다. 피곤해서 그러실 거야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쿠지미치. 이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란 걸 아실 테지요? 그는 갑자기 온 홀이 떠나갈세라 고함을 질렀고 몸을 숙여 절을 한 뒤 휙 돌아서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예의그 다급한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출구로 돌진했다. 그는 너무 황홀해서 떨고 있었다. 그야말로 끝장이 날 판이었는데 수호천사가 구원을 해준 거야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노인처럼 소환 있는 사업가가 이런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건 물론 성산이 있는 길이야. 지금 당장 날아가야 돼. 밤까지는 돌아올 거야. 밤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어쨌거나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설마 노인이 갖고 놀았을 리가 있나. 미차는 자기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감탄을 연발했는데 물론 그의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은 떠오를 겨를도 없었다. 즉 일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이 랴가버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실무적인 조언을 해준 것일까? 아니면 노인이 갖고 놀았던 것일까? 하지만 이 두 번째 생각이야말로 유일하게 정확한 것이었던 것이니 이 일을 어쩌랴 훗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미 파국이 일어난 뒤에 삼소노프 노인은 그때 대위를 갖고 놀았던 것이라고 웃으며 자인했다. 이 노인은 표독스럽고 차갑고 냉소적인 데다가 병적일 정도의 반감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때 노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대위의 열광에 찬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 즉 삼소노프가 자신의 계획이라는 허튼 소리에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이 낭비 중독자의 어리석은 확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난폭자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허튼 생각을 갖고 돈을 구하러 가게 만든 그루셴카와 관련된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미차가 노인 앞에 서서 다리의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는 끝장이 났다고 실없이 외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노인은 한없는 분함을 느끼며 그를 쳐다보면서 그를 골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차가 나갔을 때 쿠지미치는 너무 분해서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아들한테 앞으로는 이 건달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명령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고서 그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노라는 협박을 채다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분기탱천한 아버지를 자주 봐온 아들조차도 너무 무서워서 몸을 벌벌 떨 정도로 분해서 치를 떨었던 것이다.
꼬박 1시간이 지난 뒤에도 노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만 저녁 무렵엔 아예 몸져 누워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2. 리아가버이. 그리하여 당장 달려가야 했건만 말을 빌릴 돈이라곤 땡전 한 푼 없었으니, 다시 말해 가진 거라곤 20코페이카짜리 은화 2니뿐이 전부였으니 이것이 그 옛날 떵떵거리고 살던 시절 끝에 남은 전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이미 오래전에 멎어버린 낡은 은시계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시장에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유대인 시계방을 찾아갔다. 그는 시계값으로 6루블을 쳐주었다. 이거 기대 이상인걸? 미차는 환희에 가득 차서 이렇게 소리치곤 6루블을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서 그는 주인들에게 3루블을 빌려서 경비를 채웠는데 그들이 지갑을 탈탈 털어서라도 기꺼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그 정도로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미차는 완전히 열광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다고 털어놓았으며, 당연히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지금 막 삼소노프에게 제안한 자신의 계획을, 그 다음엔 삼소노프가 내놓은 해결책, 자신의 장래 희망 등등을 그의 죄다 이야기했다. 주인들은 그전에도 그의 비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무슨 오만한 주인나리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집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9루블을 모은 뒤 미차는 볼로비아 역까지 갈 역마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종의 사건이 있기 전날 정오만 해도 미차에게는 땡전 한 푼 없었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시계를 팔고 주인에게 3루블을 빌렸으며, 그 모든 일이 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이 기억되고 확인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미리 지적해 둔 바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살인사건 때문에. 볼로비아 역으로 달려간 뒤 미차는 기어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끝을 보리라는 기쁜 예감에 들어 반짝반짝 빛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지금 자기가 없는 동안 그루셴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필이면 바로 오늘 결국 포도로 파블로비치에게 가기로 결심을 한다면, 바로 이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으며, 또 집주인들에게도 누가 와서 그를 찾더라도 그의 행방을 털어놓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반드시 오늘 저녁 무렵에는 돌아가야 한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몸을 떨면서 이렇게 되뇌었다. 그 리아가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리로 데려올 수도 있을 거다. 이 서식을 완성하려면 말이다. 이렇듯 미차는 속을 끓이면서 몽상에 잠겼지만 그의 꿈은 도무지 그의 계획대로 실현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첫째, 그는 볼로비아 역에서 새 길로 출발함으로써 지각을 했다. 새 길은 12베르스트가 아니라 18베르스트였던 것이다. 둘째, 그가 갔을 때 일린스키 신부는 자기 집에 없고 이웃 마을에 가 있었다. 어쨌거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말을 타고 이 이웃 마을로 출발하여 미차가 그곳에서 그를 찾아내는 동안 이미 밤이 찾아와 버렸다. 신부는 수줍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적시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이 리아가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집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수호의 포셜로크 마을에 있으며 역시나 숲을 흥정하느라 그곳 산지기의 오두막에서 오늘 밤을 보낼 거라는 것이었다. 미차가 지금 당장 자기를 리아가버이한테 데려다 달라, 이로써 말하자면 자기를 구원해 달라 라고 열심히 사정을 하자 처음에는 망설였던 신부도 호기심이 동한 탓인지 그를 수호의 포셜로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무슨 참변인지 어차피 1베르스타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살짝 걸어서 가던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하는 것이었다. 미차가 응당 동의하고서 예의 그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으므로 가엾은 신부는 거의 뛰다시피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아직 늙지는 않았지만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 미차는 그에게도 즉시 자신의 계획 얘기를 늘어놓았으며 열렬하고도 초조하게 리아가버이에 관한 충고를 구하기도 하면서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신부는 주의 깊게 듣긴 했지만 충고는 그다지 해주지 않았다. 미차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걸 알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답했다. 미차가 유산 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신부는 소스라치게 놀라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가 표드로 파블로비치와 모종의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놀란 상태에서도 왜 이 농군 출신 장사치
코로스트킨을 랴가버이라고 부르는, 이 랴가버이는 이 개 혹은 밀고자라는 뜻이 있다고 적어놨네요. 이 장사치 고로트스킨을 랴가버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았고, 그러고 나서 미차에게 신신당부하길 이 사람은 영락없는 랴가버이이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 죽도록 모욕감을 느끼는 만큼 랴가버이가 아니기도 하니까 반드시 고로스트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성사시키지 못할 겁니다. 아니, 숫째 나리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라며 신부는 말을 끝맺었다. 미차는 그 즉시 다소 놀라워하면서 삼손오프도 그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듣자 신부는 그 즉시 이 화제를 얼버무렸다. 그때 곧장 자기 마음에 집히는 일을, 그러니까 만약 삼손오프가 그를 이 농군에게 보내면서 랴가버이라고 불렀다면 무슨 이유에서든 골려주려고 그런 건 아닐까, 여기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드미트리 펴도로비치에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다. 하긴 그래 본들 미차는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길을 재촉하며 성큼성큼 걸어갔고 수호의 포셜로크에 다다랐을 즈음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지나온 거리가 1베르스타 혹은 1.5베르세트가 아니고 필경 3베르스타는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그는 신경질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참았다.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신부의 지인인 산지기는 오두막의 방 한 칸을 쓰고 있었고 현관 너머 또 다른 깨끗한 방에는 고로스트킨이 있었다. 이 깨끗한 오두막으로 들어간 뒤 수지 양초를 밝혔다. 오두막은 불을 너무 많이 뗀 상태여서 후끈거렸다. 소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는 불 꺼진 사모바르, 찻잔들이 놓인 쟁반, 다 마셔버린 럼주병, 마시다만 보드카병, 먹다 남은 빵쪼가리 등이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손님은 베개 대신 윗옷을 둘둘 말아 베고는 벤치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고르고 있었다. 미차는 망설여졌다. 물론 깨워야겠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서둘러 왔고 오늘 당장 서둘러 돌아가야 하니까 말이다. 이런 생각에 미차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부와 산지기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미차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제 손으로 깨우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아주 열심히 깨워봤지만 잠에 꼬라떨어진 자는 깨어날 생각도 안 했다. 술에 취해서 미차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맙소사. 정말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갑자기 초조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되어서는 잠에 골아떨어진 자의 손과 발을 잡아당기고 그 머리를 흔들고 몸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혀보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이고서 얻은 결과라곤 상대방의 영문모를 웅얼거림,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독한 욕설뿐이었다.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좀 더 기다리시지요. 마침내 신부가 말했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마셨으니까요. 산지기가 한마디 했다. 맙소사, 미차가 소리쳤다.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는지 당신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래도 아침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신부가 반복했다. 아침까지라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망에 가득 찬 그는 술꾼을 깨우기 위해 다시 들려다가 그 즉시 이래봤자 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었다. 신부는 아무 말도 없었고 자다 깬 산지기는 엄울한 표정이었다. 리얼리즘이란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을 안겨주는구나. 미차는 완전히 실망에 빠져 이렇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다. 이 순간을 이용하여 신부는 설령 잠든 자를 깨우는 데 성공할지라도 술에 취한 양반과는 어쨌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지 않은가. 당신의 일이 그렇게 중대하다면 아침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옳다라는 식의 말을 아주 조리 있게 늘어놓았다. 미차는 두 손을 벌려 들어 올리면서 동의했다. 그럼 신부님, 저는 양초를 키워놓고 여기 남아서 기회를 포착해 보겠습니다. 잠이 깨면 곧장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자네한테 양초 값은 지불하겠네. 그가 산지기를 보며 말했다. 숙박료도 지불하고 드미트리 펴도로비치의 이름값은 해야지. 그리고 신부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앞말을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산지기를 가리켰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일이 잘 되길 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결정을 봤다.
신부는 앞말을 타고 떠났는데 마침내 해방이 돼서 기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좀 곰곰 생각에 잠겼다. 즉 내일 기회를 봐서 자신의 은인인 표드로 파블로비치에게 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다가 좋지 않은 때에 알게 돼서 골이 나면 더 이상 돌봐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거였다. 한편 산지기는 머리를 끌적인 뒤 말없이 오두막에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미차는 자신이 선 표현대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깊은 우수가 짙은 안개처럼 자욱하게 그의 영혼을 뒤덮었다. 깊고도 무수한 우수말이다. 그는 앉아서 생각에 잠겼지만 뭐 하나 제대로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양초는 타오르고 귀뚜라미는 울고 불을 너무 많이 뗀 방은 참을 수 없이 깝깝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으로 정원 뒤의 통로가 떠오르더니 아버지의 집문이 은밀하게 열리면서 그루셴카가 문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극이다. 그는 이를 갈면서 말한 뒤 기계적으로 잠에 꼬라떨어진 사람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직 그다지 넓지도 않은 뼈가 앙상한 농군으로서 유난히도 긴 얼굴에 아마빛 곱슬머리, 붉어죽죽한 색의 길고 가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나사지로 된 르바시카와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조끼의 호주머니에서 은식의 줄이 삐져나와 있었다. 미차는 무서울 정도의 정오심을 품고 이 얼굴을 뜯어보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그가 곱슬머리인 것이 특히나 정오스러웠다. 무엇보다도 미차 자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 많은 것을 내던지고 이렇게 온몸이 녹초가 된 채로 그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이 팔자 좋은 나무늘보는 지금 내 운명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 처지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양 꼭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양 골아 떨어져 있다. 이 말이다. 오 실로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미차는 이렇게 소리친 뒤 갑자기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시금 술에 취한 농군을 깨우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잡아당기고 쿡쿡 찌르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면서 거의 미친 듯이 광포하게 상대방을 깨웠지만 그렇게 5분가량이나 난리를 쳤건만 이번에도 아무 소득이 없자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자기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한심하다 한심해. 미차가 소리쳤다. 게다가 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그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덧붙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집어치울까? 그냥 휙 가버릴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안 돼. 그래도 아침까지는 있자. 그래, 오기로라도 버텨보자. 오기로라도. 그냥 갈 거면 뭐 타러 왔냐고. 게다가 타고 갈 마차도 없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여기서 떠난단 말인가. 정말로 어이가 없군. 하지만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잠이 들어버렸다. 아마 2시간 혹은 그 이상을 잔 것 같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참을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관자놀이 주위가 지끈거리고 정수리가 아팠다. 머리가 번쩍 뜬 뒤에도 오랫동안 완전히 이성을 회복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떼는 바람에 지독한 탄산가스가 가득 차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술 취한 농구는 여전히 누워서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있었다. 양초는 다 타서 곧 꺼질 태세였다. 미차는 소리를 질렀고 비틀거리면서 오두막의 현관 건너편 산지기의 방으로 돌진했다. 그는 곧 눈을 뜨긴 했지만 그리고 오두막의 맞은편 방에 탄산가스가 찼다는 말을 듣고서 조치를 취하러 오긴 했지만 그 사실을 이상할 정도로 무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차는 놀라다 못해 화마저 나버렸다. 저 사람이 죽었다면, 정말 죽었다면 그때는 어쩌란 말이야. 미차가 산지기 앞에서 미친 듯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창문도 열고 굴뚝도 열었고 또 미차는 현관에서 물통을 끌고 와서 일단은 자기 머리부터 적시고 그 다음에 무슨 걸레 쪽을 찾아서 물에 적신 뒤 랴가버의 머리에 갖다 댔다. 하지만 산지기는 여전히 이 모든 사건에 어쩐지 경멸스러운 태도를 취했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무뚝뚝하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차에게 불이 켜진 철제 등불을 남겨두고 다시 잠을 자러 갔다. 미차는 탄산가스에 질식할 뻔한 술꾼의 이마를 연신 물로 적셔주느라 1시간 동안 난리를 떨었고 이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겠노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잠깐 숨을 좀 돌리려고 어떻게 살짝 앉았는데 금세 눈을 감았고 그 다음엔 곧장
무의식으로 의자에 몸을 뻗었다가 죽은 듯 잠자고 말았다. 그가 잠에서 깬 건 끔찍할 정도로 늦게였다. 이미 아침 9시는 좋게 되었으니 말이다. 오두막의 두 창문에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어제의 곱슬머리 농구는 벌써 코트까지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새 사모바르와 새 술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남아있던 술은 이미 다 바닥내고 새 술도 이미 절반 이상은 마셔버린 상태였다. 미차는 벌떡 일어나는데 이 빌어먹을 농군이 이번에도 취해 있음을, 그것도 아주 곤드레만드레 흠뻑 취해 있음을 대번에 깨달았다. 그는 눈알을 부라리면서 상대방을 1분 정도 바라보았다. 농군은 농군대로 말없이 미차를 간특하게 힐끔힐끔 바라보았는데 미차의 느낌으론 상대가 어쩐지 모욕적일 정도의 태연함, 심지어 어떤 경멸적인 오만 불손함마저 내비치는 것 같았다. 미차는 그에게로 돌진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곳 저쪽 오두막의 산지기에게서 들여섰을 줄 압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라고 하는 육군 중위로서 당신이 사려고 하는 숲의 주인인 카라마조파 노인의 아들인데. 이놈 거짓말 좀 작작해. 농군은 갑자기 단호하고도 태연하게 딱 잘라 말했다. 거짓말이라뇨? 표도로 파블로비치를 모르십니까? 니놈의 그 표도로 파블로비치 따윈 전혀 몰라. 어쩐지 잘 돌아가지도 않는 혀를 힘겹게 놀리면서 농군이 말했다. 숲을, 아버지한테서 숲을 사려고 하신다면서요? 잠 좀 깨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파렌 일린스키 신부가 저를 여기로 데려와 줬습니다. 당신은 삼손 오빠한테 편지를 썼고 그 삼손 오빠가 나를 당신에게 보낸 건데. 미차는 숨을 헐떡였다. 그 거짓말이야. 랴가부인은 다시 딱 잘라 말했다. 미차는 두 발이 싸늘해져 왔다. 제발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마 술기운 탓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말도 할 수도,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통 모르겠군요. 이놈은 칠장이야. 제발 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이고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이, 그것도 아주 유리한 제안이 있습니다. 아주 유리한, 다름 아니라 숲과 관련해서요. 농군은 그드름을 피우며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아니야. 니놈은 묽은 납품을 청탁받더니 비열한 놈이 되어버렸어. 이 비열한 놈. 정말이지 그건 오해입니다. 미차가 절망에 가득 차서 손을 비벼댔다. 농군은 줄곧 턱수염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간특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야. 니놈은 차라리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이런 더러운 짓을 해도 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있으면 그거는 한번 제시해봐. 듣고 있느냐? 니놈은 비열한 놈이야. 내 말 알아듣겠냐? 미차는 어물하게 물러섰는데 갑자기 훗날 그 자신의 표현대로 무언가로 이 말을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한순간에 그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으니 횃불이 확 타올랐고 나는 모든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서서 그는 어쨌거나 자기처럼 영리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멍청한 일에 빠져들 수 있었으며 이런 기막힌 모험에 걸려들어 거의 꼬박 하루를 이 랴가브이라는 작자와 생난리를 떨면서 이 작자의 머리까지 적세주고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 작자는 술에 취해 있어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해 있는 데다가 이러고도 일주일은 더 연거푸 들이부어댈 텐데 이런 판에 뭘 더 기다려? 아니 만약 삼손 오프가 나를 일부러 여기로 보낸 거라면, 아니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아이고 맙소사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농군은 제자리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희죽희죽 비웃고 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미차는 분에 넘친 나머지 이 바보를 죽여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힘이 빠진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의자로 다가가서 외투를 집어들고 말없이 걸친 뒤 오두막에서 나왔다. 오두막의 다른 방에는 산지기가 없었다. 아니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잔돈 50코페이카를 꺼내서 숙박료와 양초값 그리고 수고비조로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오두막을 나온 뒤 보니 주위에서 오직 숯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오두막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도 기억이 안 났고 해서 되는 대로 마구 걷기 시작했다.
어젯밤 신부와 함께 이리 올 때는 워낙 서둘렀기 때문에 미처 길을 기억해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영혼 속에는 그 누구에 대한 복수심도 끌어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삼손오프에 대해서도 그는 숲속의 좁은 길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잃어버린 발상을 갖고 흐리멍덩하게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길 가다 마주친 어린아이라도 그를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심신이 쇠약해버렸다. 하지만 어떻게 용케도 숲을 빠져나오긴 했다. 갑자기 한없이 넓은 공간이 주술을 끝낸 불거숭이 뜰판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완전히 실망이다. 어딜 보나 완전히 죽음이다. 그는 이렇게 되뇌이면서 여전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를 구해준 건 통행인들이었다. 마부는 마침 오솔길을 따라 어떤 늙은 상인을 데려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마차와 가까워졌을 때 미차는 길을 물었는데 그들도 볼로비아로 간다는 것이었다. 말을 좀 나눠보다가 미차도 동성하게 됐다. 3시간쯤 뒤 목적지에 다다랐다. 볼로비아역에서 미차는 즉각 시내로 가는 역마차를 주목했는데 갑자기 등가죽과 배가죽이 들러붙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말들을 매는 동안 그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게 했다. 단숨에 그것을 전부 먹어치우고 큰 빵조각도 전부 먹어치우고 눈앞에 있던 소시지도 먹어치우고 보드카도 석 잔을 연거푸 다 마셔버렸다. 배가 차서 힘이 나자 용기가 샘솟음 쳤고 영혼 속이 다시금 훤히 밝아졌다. 그는 마부를 재촉하면서 날듯이 길을 달렸고 그 와중에 갑자기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당장 이 빌어먹을 돈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새롭고도 이미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웠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는 건 이 하잘것없는 삼천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끝장나다니 생각만 해도 라고 그가 경멸적으로 소리쳤다. 오늘 당장 해결을 보고야 말겠다. 그루셴카에게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끊임없는 생각만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는 다시금 완전히 명랑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생각이 날카로운 칼처럼 시시각각 그의 영혼을 찔러댔다. 마침내 시내에 도착한 미차는 당장 그루셴카에게로 달려갔다.